제 이름은 박혜자입니다. 72, 내 손은 여전히 바늘귀를 더듬고 내 기억은 여전히 올이 풀린 자리들을 더듬습니다. 오래 살수록 둥그러진다고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사람은 늙으면 둥그러지기보다 얇아집니다. 얇아져서 더 잘 찢어지고 사소한 말 한 조각에도 금이 갑니다. 얇아진 만큼 더 조심히 만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순간은 평생 친구 최말순과 마지막 바늘땀을 헝클어뜨린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작은 골목에서 함께 컸습니다. 겨울엔 북서풍이 골목을 휘감았고 여름엔 개펄 냄새가 슬리퍼 밑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까진 날, 말순이가 내 상처에 바람을 불어주며 이건 금방 아물어 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집들이 비좁아 숙제할 자리조차 모자랄 때 우리는 대문턱에 엉덩이를 걸치고 고개를 맞대고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석양빛이 공책줄 사이로 기울어들던 그때 선생님이 주신 별 스티커 하나를 반으로 찢어 서로 이마에 붙이며 깔깔대었죠. 그 별의 반쪽은 내 이마에서 떨어져도 마음에 계속 붙어 있었나 봅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마을을 큰 비가 덮쳤습니다. 개천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아궁이까지 물이 차오르던 날, 말순이가 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끌고 외쳤습니다. 혜자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은 언덕에 있어. 나는 뒤돌아보며 엄마를 찾았고 엄마는 젖은 손으로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갈래, 어서 가라. 그날 우리는 말순이네 다락방에 누워 젖은 이불에 발가락을 파묻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쳤고 우리는 서로의 손목을 꼭 잡고 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이 누군가의 손목과 묶여 있다는 감각을 알았습니다. 편안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더 두려운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봄, 우리는 읍내 문화회관에서 시 창작반에 등록했습니다. 창틀 사이로 바닷바람이 들어오면 A4 용지가 살짝 들썩거렸고 선생님은 나지막이 말했죠. 시는 간을 보는 거다. 싱거우면 기다리고 짜면 물을 더한다. 말순이는 장면을 잘 포착했고 나는 손끝을 잘 포착했습니다. 종종 그는 상장을 타왔고 상장이 없던 나는 그의 상장을 내 어깨에 걸어보곤 했습니다. 넌 왜 자꾸 내 상장을 내 목에, 아니 손목에 거니? 그가 그렇게 묻곤 했죠. 손목이 편해야 바느질이 잘 되거든. 말로 장난을 치며 우리는 미래에 관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분식집을 열고 나는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세상 일은 종종 가장 현실적인 모양으로 꿈을 옮깁니다. 그는 아이들 대신 골목을 먹이고 나는 환자 대신 낡은 옷을 살렸습니다. 가위 소리와 튀김 냄새, 미싱 진동과 김밥의 김 냄새. 우리의 꿈은 다른 결로 옮겨 붙었지만 여전히 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장에서 서로의 업장을 마주보고 비 오면 헌 천막을 나눠 쓰고 명절엔 서로의 전을 뒤집어줬습니다. 내 아들 준호는 그의 딸 진영과 유치원 가방을 같이 메고 다녔습니다. 손바닥만 한 시장 안에서도 서로의 두드러기가 보였고 누군가의 기침이 어느 집에서 길어지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촘촘함이 좋았습니다.
때론 숨이 막혔지만요. 세월은 늘 무심히 흐르고 사람은 늘 무심하지 못합니다. 어느 봄날 시장 끝 벤치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던 우리가 싸우게 된 건 그렇게 무심하지 못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말순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깨뜨렸습니다. 혜자야, 준호 많이 힘들다며. 요즘 돈 빌리러 다닌다던데. 내가 모른 척한다는 말도 있던데.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때로는 벽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가십인지 걱정인지 위로인지 판단인지 한순간에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하지 못한 나는 방어부터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목구멍이 조여드는 걸 느끼며 나는 눈꼬리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 알던데, 시장 사람들 다 얘기하던데, 내가 모른 척하니까 내가. 그는 말을 이었고 나는 거기서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걱정이야? 그건 소문이지. 내 말이 너무 빨라져 내 귀를 먼저 때렸고 그의 표정이 사각사각 굳어갔습니다.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곧장 먹고 주변이 고요해진 순간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물을 머금었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떼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내리치듯 걷다 멈췄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위로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장 끝에서 바다 쪽으로 난 길은 묘하게 길었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겨울처럼 느려졌고 골목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알림창에 뜬 이름이 내 심장을 몇 번이고 찍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얇아진 사람은 얇아진 수치를 덮으려 더 진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우리 사이엔 소금이 쌓이듯 무언의 알갱이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저런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낫지 라고 나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얼굴들이 많고 집에는 얼굴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밤 방구석 암막 커튼에 비친 내 실루엣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이 무거웠을까? 어느 늦은 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술과 비와 피로의 냄새가 한꺼번에 풍겼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다 잃었어. 가장 싫어하는 문장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몰랐던 내 아들의 무너짐을 시장이 먼저 알았고 친구가 먼저 말했고 나는 가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내 뼈를 스쳤습니다. 내가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아이가 숨긴 것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나를 쓸었습니다. 괜찮다. 같이 꿰매자. 뜯어진 데부터 한 땀 한 땀. 다음 날 우리는 빈 목록을 흰 종이에 적었습니다. 통장 잔액과 연체 이자를 계산하며 나는 줄자를 꺼냈습니다. 인생에 남은 천이 얼마나 되는지 재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가 길게 이어졌지만 줄자 끝에는 분명 경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연금을 꺼내놓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접수대에서 떨리는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기술 있으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바느질이요. 재봉틀도 하고 손바느질도 해요. 국자로 국 뜨는 건 처음인데 배울게요.
그 말에 담당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자리 있어요. 허리 괜찮으시겠어요? 허리와 마음 중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면 그날은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첫 출근 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예 하고 답했습니다. 국자로 콩나물국을 푸는데 콩나물이 자꾸 도망갔습니다. 내 손목은 한동안 가위와 줄자에 길들어 있었고 국자는 새로운 길을 요구했습니다. 국물이 넘칠 듯 찰랑거릴 때 옆자리 박 여사가 살짝 국자를 탁 쳐주었습니다. 국은 이렇게 끊어서 떠요. 바느질도 한 땀씩 끊지. 그의 손목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중 한 아이는 밥을 먹다 우두커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만 보았습니다. 나는 반찬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김이 오늘 바다를 많이 닮았네. 아이가 나를 빤히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랑 닮았어요.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다음 날까지 생각했습니다. 일은 몸을 쓰게 했고 몸을 쓰면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며 분식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튀김 냄새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문 안에서 주방 장갑이 흔들리고 뜨거운 기름 위로 김이 올라올 때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가면 그의 그림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지만 못 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직은 너무 얇았습니다. 얇으면 작은 바람에도 찢어지니까요. 나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소녀 둘은 손등을 맞대고 있었고 분식집 간판을 처음 달던 날의 사진에서 그는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페이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내 가슴도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작년 가을 시장 끝 벤치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는 우리 사진. 사진 속 해바라기 씨가 이상하게 크고 둥글어 보였습니다. 나는 편지지를 꺼내 말순아라고 썼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말순아만 적힌 편지지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금을 한 꼬집 떨어뜨리듯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그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남편 일이. 말끝을 흐리며 그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의 집들 사이에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빚과 걱정과 병과 오해를 한꺼번에 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는데 서로 얼굴을 돌려버렸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회사에 컴퓨터로 입력하는 알바 같은 거 없니?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건 종종 큰 배려라는 걸 아이가 더 잘 알았습니다. 엄마, 알아볼게. 그 말에 내가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그가 알아준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강당에서 낭독 시간이 열렸습니다. 내가 쓴 건 서툴렀습니다. 사람은 오래될수록 얇아져서 바람에도 잘 찢어진다. 그래서 더 자주 꿰매야 한다. 아이들이 조용히 듣고 나중에 바늘귀가 너무 작으면 어떡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실을 끼워줄 사람이 필요하지. 내가 말하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모자에 그림자를 내려 쓴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최말순. 우리 둘은 잠깐 서로를 보았습니다.
내 혀끝이 얼었고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이 말보다 나은 무언가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말순하라고 적힌 편지지를 꺼내 두 번째 줄을 썼습니다. 내가 내 국물이었고 내가 내 김밥의 김이었어. 그리고 다시 접었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들이 내 방에 조금씩 쌓였습니다. 보내지 않는 용서가 내 가슴에 조금씩 쌓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지역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던 어느 저녁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다 시장 사연을 받습니다. 40년 넘게 분식집을 하신 M 사장님의 이야기. 그는 자기 얘기를 하며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사정을 너무 쉽게 입에 올렸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했다. 내 입이 국물보다 짰다. 이 방송을 듣는 H씨가 있다면 김치말이 국수 비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라디오를 향해 한 걸음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말은 진심인데 라디오는 멀었습니다. 멀어서 덜 아프기도 했고 멀어서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고 소리를 줄였습니다. 내 속의 바람이 그 소리를 잘게 찢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문 앞에 양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미역된장이라고 적혀 있고 작은 글씨로 바다는 같이 퍼야 덜 짜지더라. M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니 처음엔 짠맛이 뒤에는 단맛이 따라왔습니다. 손이 먼저 울컥했습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짠맛 하나에도 울컥합니다. 복지관 주방에서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맛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 여사는 내 어깨를 슬쩍 쳤습니다. 그러면 됐지. 장이 지는 어느 날 시장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고 골목의 깃발들이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소리 나게 흔들릴 때 나는 우산을 접고 뛰었습니다. 간판 줄을 잡아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줄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이 내 손등에 스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간판부터 고정했습니다. 비닐 천막을 말아 묶고 튀김 기름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궜습니다. 그제야 숨이 들고 나갔습니다. 조심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답했습니다. 빗물이 눈썹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날을 산 사람이니까요. 내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급식실에서 김치를 나르다 갑자기 귀가 웅하고 먹먹해지더니 바닥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누군가 내 뺨을 두드렸습니다. 혜자야, 혜자야. 눈을 뜨자 병원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말순. 그의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내 손목을 잡은 손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누가 연락했어?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마에 굳은 살이 앉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쟀습니다. 탈수, 과로. 물 많이 드시고 쉬셔야 해요. 말순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 사람은 물을 못 마셔요. 늘 국물로 마셔. 간호사가 웃었고
나도 웃었습니다. 웃음이 약이 된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만 하자.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 고맙다. 너는? 그는 목을 축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날은 두 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우리는 하루 한마디 규칙을 정했습니다. 오래 붙들고 말하면 다시 찢어질까봐 하루에 한마디씩. 밥 먹듯 국물 간 보듯 오래오래. 하루는 오늘 바다 초록이다. 오늘 손님 조금 왔다. 다른 하루는 김이 싸다. 오징어가 싱겁다. 조금 더 친해진 하루는 내가 없으면 국물이 심심해. 내가 없으면 바느질이 울어. 아주 용감한 하루는 그날 내 말이 짰다. 그날 내 귀가 다쳤다. 웃는 하루는 김밥에 단무지를 2줄 넣어봤어. 바지 밑단을 3겹으로 접어봤어. 아픈 하루는 어젯밤에 무릎이 욱신거렸어. 새벽에 내 꿈을 봤어. 우리는 하루하루 한마디를 썼고 그 말들이 모여 작은 노트를 채웠습니다. 노트 맨 앞장에 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늘귀로 지나가는 바람. 말순이는 맨 뒤장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짠맛과 단맛의 간격. 골목 낭독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골목의 목소리 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웃들이 매달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노인들의 글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내가 읽고 그가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과문을 사과 대신 국물로 썼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맑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래 끓이면 짜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나는 물을 더했다. 물은 해자였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바느질은 오래 묶을수록 튼튼해지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바짝 당기면 실이 끊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숨을 뒀다. 숨은 말순이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도 박수 소리도 그날은 다 국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야반에 집배원이 놓고 간 독촉장을 이제는 낮에 떳떳이 열어보고 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데이터 입력 계약직을 구했는데 그가 고맙다 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며느리. 둘은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바람을 맞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운 게 아니라 서로에게 물을 보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아주 약간 덜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에서 우리 둘이 같이 부스를 냈습니다. 옷 수선 플러스 김밥 수선이라고 간판을 적었습니다. 옷은 찢어진 데를 꿰매고 김밥은 떨어진 속을 눌러 다시 단단하게 말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찢어진 건 바느질하고 흘러내린 건 눌러 말면 됩니다. 중요한 건 너무 바짝 당기지 않는 거예요. 옷도 김밥도 사이가 있어야 숨을 쉽니다. 손님들이 웃었고 몇몇은 옷을 맡기고 몇몇은 김밥을 샀습니다. 공짜로 나눠준 건 문장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한마디. 어떤 부부는 그 문장을 받아들고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노인은 오늘은 내가 말한다. 집에 일찍 들어와 라고 적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가는 등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은 그의 분식집에 오래 마른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은 부풀어 올라 있었고 손톱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라면을 끓이다가 말았습니다. 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싱겁게. 뭘 많이 넣지 말어. 그 말에 나는 낄낄 웃었습니다. 라면에 무엇을 넣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날 덜어냄을 배웠습니다. 그 덜어냄이 우리 사이의 말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간신히 배웠습니다. 가끔은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장통에서 누군가가 그때 둘이 싸울 때 내가 봤다니까 하며 흥을 돋우면 우리는 그냥 옆으로 걸었습니다. 얇아진 두 사람이 다시 찢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미역이 길었어. 오늘 바람이 짧았어. 아이들이 뛰어가며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우리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쏜살같이 사라졌고 우리도 쏜살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잠깐 떠올렸습니다. 나는 밤마다 퀼트를 했습니다. 내 손이 고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판 위에 얍실한 천 조각들을 올려놓고 한 땀 한 땀 꿰매며 나는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내 말이 너무 빨랐어. 빠른 말은 칼 같아서 먼저 내 손을 베지. 나는 그 조각의 빠름이라고 수놓았습니다. 다른 조각에는 숨이라고 썼습니다. 간격을 둬야 한다는 뜻. 나는 그 퀼트를 말순이에게 선물했습니다. 내가 덮는 담요 위에는 내 겨울도 조금 덮여 있기를. 그는 담요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담요를 펼쳐 내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내 겨울은 나랑 반씩 나눠 덮자.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네 주민센터에서 세대 공감 요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어르신 대표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 보는 법. 나는 바느질에 비유했고 그는 국물에 비유했습니다.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 올릴 때 너무 꽉 집으면 찢어져요. 살짝 틈을 주고 말아 놓은 결을 따라 들어올리면 돼요. 나는 설명했습니다. 바느질도 그래요. 너무 바짝 당기면 실이 끊어지고 너무 느슬렁하면 풀어져요. 적당히. 그리고 중간중간 숨. 강의가 끝날 때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랑 며칠 전 크게 다퉜어요. 오늘 듣고 나니까 엄마랑 하루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그 말이 내게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우리가 작은 바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첫담. 어느 해 늦가을 진영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저귀 포장을 뜯으며 작은 벤치 위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가 앙 하고 울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아기 울음 앞에서 더 천천히 움직이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간을 보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는 건 싱거워서가 아니라 배고파서. 우리는 분유를 타고 목욕물을 데우고 작은 손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나는 주름이 많아도 작은 손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덜 세게 더 오래. 눈이 내린 날 시장이 소리 없이 덮였습니다. 분식집 앞에 쌓인 눈을 우리는 둘이서 밀었습니다. 삽질은 바느질보다 훨씬 더디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눈길이 열리면 사람들이 걸어왔고
사람들이 걸어오면 국물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길도 그렇게 열었습니다. 삽으로 눈을 뜨고 말로 얼음을 깼습니다. 칼날같이 찬 공기 속에서 숨을 내뿜으면 하얀 기미가 떠올랐습니다. 그 하얀 김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겨울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밤 라디오에 우리가 나갔습니다. 골목의 목소리, 오늘의 손님은 바느질하는 혜자 씨와 국물을 끓이는 말순 사장님.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에게 우정이란? 나는 퀼트라고 했고 그는 김치말이국수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연했습니다. 퀼트는 다른 천들이 모여 한 장이 되어.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얇은 솜을 넣어야 해요. 그게 숨통이에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국수도 빨리 끓이면 금방 불고 너무 오래 끓이면 짜져요. 사람 사이도 그래요. 불지 않게 짜지 않게. 그날 방송이 끝나고 몇몇 이웃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루 한 마디부터 시작할래요. 바다가 멀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종종 말순화로 시작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보냅니다.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바람이 등짝을 밀어줍니다. 편지를 받은 그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한 줄, 많아야 두 줄. 오늘 국물은 덜 짰어. 오늘 바지 밑단이 덜 울었어. 충분합니다. 길게 쓰면 또 얇아진 무언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얇은 종이로도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고 우리는 골목에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바늘과 국물. 매주 수요일 저녁 시장 끝 벤치에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하루 한마디를 나눴습니다. 오늘 장사가 망했어. 오늘 해가 길었어. 오늘 바람이 방향을 바꿨어. 오늘 가시가 덜 걸렸어. 누군가는 우는 소리를 했고 누군가는 웃음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다른 한마디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둥그러진다고.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는 둥그러진 게 아니라 얇아졌다고. 얇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천천히 만져야 하고 더 자주 꿰매야 한다고. 얇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한 마디씩만 얹어야 한다고. 얇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보다는 물을, 고함보다는 숨을, 강요보다는 부탁을, 추궁보다는 기다림을 조금 더 자주 택해야 한다고. 나는 여전히 수선집 문을 엽니다. 손님은 줄었지만 문은 열립니다. 문을 연다는 건 바람을 들인다는 뜻이고 바람은 바늘귀를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맡긴 낡은 코트에 안감이 해져 있으면 나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부터 꿰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데부터 단단해지면 밖에서 보이는 주름도 차분해집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말보다 보이지 않는 숨을 먼저 고치면 놀랍게도 말이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내 노트에 오늘의 한마디를 적습니다. 숨. 그는 우리 모임에서 한마디를 말합니다. 물.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국자와 바늘, 김밥과 퀼트, 벤치와 바다, 라디오와 우체통, 분식집과 수선집.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하나의 골목이 되듯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봄 우리는 다시 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줄씩 번갈아 가며
오래된 연습처럼 그는 먼저 썼습니다. 오래된 우정은 얇아진 종이다. 내가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히 접는다. 그는 찢어지면 이라고 썼고 나는 다시 꿰맨다. 고 썼습니다. 그는 실이 모자라면 이라 썼고 나는 너를 빌린다. 고 썼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접고 주름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종이에 남은 주름은 흉이 아니었습니다. 도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찢어진다면 어디부터 꿰매야 하는지 알려주는 도면. 해가 기울고 바람이 잦아들고 벤치가 따뜻해지는 시간.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장 끝 분식집 앞 최말순에게. 그는 내 손에서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하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말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는 내일이 있는 나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말 하나면 얇아진 오늘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초록이고 라디오는 여전히 소란스럽고 시장은 여전히 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루 한마디를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오를 맞춥니다.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얇은 우리를 믿고 또 믿어봅니다. 그렇게 믿어야 바늘이 들어가고 실이 지나가고 국자가 국을 푸고 입술이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한 땀 한 땀, 한 숟갈 한 숟갈, 한마디 한마디. 나는 오늘도 문을 열고 바람이 바늘귀를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벤치를 향해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이미 앉아 있을지도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바람을 기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골목은 덜 쓸쓸해지니까요. 우리의 얇음을 서로 덮어주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바느질합니다.